전격이 톰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홍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먼저 서울시장에 도전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 4선 당선되고 나서부터 고민이 시작됐고요. 아, 네. 그리고 8월에 당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몇 분하고 제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 좀 준비를 정기국회 마치고 하려고 했더니 겨움이 딱 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네. 대선 이기고 나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또 파견 나갔어요. 예. 거기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하순부터 본격 준비를 지금 해왔고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벌써 4번 하셨잖아요. 네. 조선시대 한성 판륜 이래 가장 한성판윤. 오랫동안 서울의 행정을 책임져 왔는데 네. 지금 서울은 매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시민 없는 시정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시성 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토목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맡은 지난 20여 년 네. 자기 임기는 그중에 10년입니다마는 네네. 여기에 서울 시민은 더 불안정해졌다. 더 불평등해졌다. 그리고 서울은 더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다. 네네. 이걸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커졌어요.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는 시정 없는 시정을 바로잡고 오로지 네. 시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시정을 펼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체인지 메이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사선 출마 직후부터 고민을 하셨다니까 상당히 고민 또 준비 시간도 꽤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뭐 특별한 계기 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8 내지 9분 정도가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만큼 내년 선거가 중요하고 또 민주당이 이길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물론 또 한편에서는 아주 특별한 강자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는데 네. 그래서 몇 분이 언론을 통해서는 그 출마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공식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이제 정기국회도 거의 막바지이고 저도 이제 예산과 법안 심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최고위원들도 조만간 이제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거 전략에서는 선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은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구나. 그래서 검증된 유능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는데 다만 대통령께서 회의 순방 중이셨어요. 그 순방 중에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네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좀 결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 순방 다녀온 날 이제 네. 오전 10시에 도착하고 나서 제가 11시경에 대통령께 이제 이 텔레그램으로 문자로 이제 출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제가 그날 새벽 4시 반까지 이 출마 선언문을 정말 꼬박 거의 밤을 새면서 썼거든요. 그러셨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시민들께 이제 제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네. 체인지 메이커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체인지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알다시피 지금 서울의 행정이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주로 이미지 관리에 치중해왔다고 저는 보는데 가령 지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강버스 1,500억 들였잖아요. 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 문제까지 이제 불거졌는데 종묘도 지금 뭐 바로 그 앞에 142m 건물 짓는다고 해서 유네스코 어제 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노들섬에 예술섬 만든다고 거기에 3,700억 드립니다. 또 서울 링을 만든다고 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세빛둥둥섬 또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 있죠. DDP 네. 이런 것도 수천억의 돈이 이미 들어갔었는데 서울의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7조 9천억이 늘어났어요. 네. 서울의 늘어난 빚이 폭만 7조 예, 그래서 지금 9천억이요. 전체 네. 25조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시민 호주머니에서 감당해야 될 건데 여기다 이렇게 정말 무리한 전시성 사업들을 막 아주 다급한지 지금 막 소위 가속이 아니라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막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빨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삶을 실제 개선하는데 시정을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과거에 민주당에서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 네네. 예, 소위 경제 약자를 대변하는 일도 많이 했고, 네네. 해서 이제는 이런 토목성 전시행정이 아니라 그런 갈등 현장 또는 시민의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그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네. 가장 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보면은 지금 앞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위원장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 맡았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하고 호흡은 자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내년 지방선거가 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네. 하나가 이제 내란 계엄이 법적으로는 지금 특검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저희는 심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죠. 더구나 그런 사람을 태동시키고 또 내란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더 극우하고 연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심판의 효초를 다시 한번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 정권을 맡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부가 남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에서부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본다면 민주당의 당시 삼선 의원 중에서 최초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보고 가장 네. 낡은 질서를 깨뜨릴 사람이라고 제가 판단하면서 지지선을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캠프를 짜고 비서실장을 맡아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잖아요. 네. 대선 지고 나서도 제가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그걸 함께 막아내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초기 그 실정을 제대로 함께 저희가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지지율이 그때 58%이던 게 한 2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네네. 더구나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제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총괄하는 본과장이자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소위 DNA 내와 뼈대를 갖춘 일을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가 서울의 미래도 설계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실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전국 선거는 보통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상징성이야 말이 필요 없는 정도잖아요.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자신 있어서 나왔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차를 마친 그래서 이제 2년 차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는 약하다 생각합니다. 네. 내년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 종식시켜라라고 네. 하는 정치적 의미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더 국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만 오로지 살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선거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민생과 경제도 제대로 좀 살려봐라.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얻은 만큼 더 이 현 정부와 여당에 힘 실어주는 선거의 의미가 클 거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더 유능하게 잘할 거냐. 누가 서울에 맞게끔 품격이 있으면서도 유능하게 성과를 내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 정부를 잘 뒷받침할 거냐. 이런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권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시고 조만간 또 그분들도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내 경쟁이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후보들이 많은 게 좋다. 다만 경선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가령 네. 과거와 달리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청문회 같은 거 공개적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은 거의 후보가 한두 명으로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함께해서 그래서 이것을 일찌감치 우리는 더 관심도를 끌어보자는 것이죠. 네. 또 그런 청문회를 이제 당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공개 면접 방식으로 수용할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서 제가 권역별로도 토론회 하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서울에 한 5개 권역을 정해가지고 시민과 당원들 앞에서 다양한 자기의 정책 비전을 놓고 서로 토론해보자. 이게 후보들의 검증뿐만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후보가 많다 보니까 네네. 아마 조를 편성하게 될 것 같아요. 조를 편성이요. 예, 한 네.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서 그중에서 각 조별로 한두 명씩을 최종 경선에 올리는 방식의 네. 예비 경선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경선에서는 선호 투표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100%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순위, 3순위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겠죠. 네네. 그래서 선호 투표제에 기반한 또 결선 투표. 결선 투표 이런 걸 하면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축제처럼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쪽은 굳어 있다라면 우리는 워낙 많은 어떤 그 변화 무쌍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흥미와 재미를 함께 곁들이는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래도 국회 예결위원장과 또 아까 말씀드린 을지로 위원장과 그리고 이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람의 정책 비전을 네. 또 현장을 누볐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의 그런 소신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막 기다리시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더 알겠습니다. 많이 접하고 싶습니다. 당내 후보군이 많아서 외부 인사 영입 이번에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네. 과거에 보면은 조순 고건 네. 또 박원순 시장 네. 세 분이 이제 외부 인사가 네네. 이제 시장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기반이 안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또 그때는 이 계파 중심의 정치가 많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벤트성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미 3번, 4번의 집권을 해온 예.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당은 이미 150만 이상의 매월 당비를 내는 당원을 갖춘 국민의힘도 결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안정적이고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당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당 안에서 발굴된 인물들이 훈련 검증되어서 이런 공직도 더 맞는 방식으로 이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알다시피 부대변인에서 시작해서 성남시장으로 그리고 경기지사로 국회의원으로 또 대통령 후보로 또 당대표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당에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는 말합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내면 그 누구가 되더라도 오세훈 그 이상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끊고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내년 2, 3월까지 해봤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필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야 당 지도부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당에 충분한 인재가 차고 넘친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본선에서의 경쟁자인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다들 오세훈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 실제 후보로 못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명태균 게이트가 간단치 않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후원자 격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소위 여론조사비 뭐 빌리러 간다는 얘기 그날 바로 오세훈 시장과 그 김한영 씨가 캠프에서 만났던 것도 확인되었고 또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에서 6번의 여론조사 그 문서가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100% 기소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시장이었는데 또다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만약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퇴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이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경원 의원이 엄청 다녀요. 제가 현장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은 네. 열심히 나오고 또 국회에서도 엄청 강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세훈 시장이 못 나올 거라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본인이 자기 지지층들 특히 강성 국민의힘 고구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 하신가요? 가능성도 있다 보는데 네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더 확장성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찰이 지난주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직 6분에 대해서 항소를 어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좀 납득되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대장동 그 항소 포기 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내규에 보면요, 형종 그러니까 이게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 형종이 바뀔 때와 네네. 그다음에 구형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요구했던 형량보다 절반 2분의 1 이하이면은 그때 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확히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정작 포기를 해버려요. 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내규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예예. 그동안 시간을 보통 일반인의 사건은 네. 반년 정도 걸립니다. 7개월 걸리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건 6년 이상을 끌어온 6년이 사건이에요. 걸렸죠. 네. 그렇게 시간을 끌어놓고 나서 자기들이 이번에는 마치 이게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포기한다.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걸 철저하게 국회가 더 이상 몸싸움 하지 말고 동물 국회 하지 말고 선진적으로 이제는 성숙하게 운영하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걸 최초로 깬 사례인데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했잖아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 대해서 해야죠.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어제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몇 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항소를 또 하시겠다고 하겠다고 했죠. 그러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모래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라는 격이신지 우리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송방망이 처벌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왜 이렇게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법무부 장관이나 내부에 한번 그건 살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네. 이거 관련해서는 좀 검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이 있는데 검찰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원내대표 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거부했거든요. 네. 그건 나경원 의원마저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는 소위 그 공소에서 빼달라 이런 청탁했다는 게 한동훈 그 당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우리 의원들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의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그쪽은 최배원을 강제 감금했고 그다음에 의안가를 아예 자기들이 점거해가지고 네네. 들어오는 팩스마저도 자기들이 훼손시키고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단순한 사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사람들을 우리가 뭐 봐주기 위해서 이걸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연루된 의원들의 한결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경미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12월 3일 새벽쯤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게 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게 지금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텐데요. 특히 지금 당내에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내에서 혹시 논의가 있는지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법안을 지난 3월에 발의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차떼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 당명을 바꾸고 천막 당사를 치고 지도부를 바꾸고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석고대죄했거든요. 그런데 내란겸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 국가의 혼란을 일으켰고 그런데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낸 법의 핵심은 네. 소속된 또는 소속되었던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그 정당에 대해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도록 하는 의무화시키는 법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정도로 네. 되어 있거든요. 이 법안을 낸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때 한나라당처럼 이렇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이 법안의 필요성이 덜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대표란 사람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아련하고 교도소까지 가서 또 한교안이라고 하는 부정선거론자가 우리가 한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전환길 등 이런 극우론자에게 편승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이 헌법에 선출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자기들만의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이비 종교 집단과 연계해서 경선까지 치렀다는 게 확인되면 저는 그것은 정말 이제는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정당인 만큼 네. 유언정당 청구는 피할 수 없다. 그건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제가 낸 법도 있고 다른 의원들이 낸 법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갈수록 명분을 스스로 지금은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 즉 매를 스스로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번에 추경호 의원이 만약 구속되고 그런 내란의 연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이제 확인되면은 전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이제 12월 3일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내란 특검 수사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3주 정도인데 덜 밝혀진 게 있다. 뭐 더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특검을 통해서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다음에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내란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반적 행적이 좀 많이 그래도 밝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김건희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네네. 최근에 이제 김건희가 그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상황을 체크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나아가서는 김정숙 전 여사나 김혜경 여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종용을 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본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분명 내란 계엄과 관련해서도 남편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넘어갈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의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김건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계엄을 판단하면서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질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상이 또 성사되지 않았어요. 지금 국힘이 내건 조건 받아들이기 힘든 건가요? 어제도 제가 이제 옆자리 원내대표하고 좀 여쭤봤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국정조사 할 일인가 싶어요. 이미 장관하고 차관한테 예결위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에서 여러 번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사위에서 열어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 물론 법사위의 간사를 선출해 줘야 되는 것은 그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5선이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편이 그리고 더구나 법원에서 알겠습니다. 중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 국조 포기와 국조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충분히 더 필요하다면 규명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